새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시작, 독서, 건강 챙기기 등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올해도 누군가를 고치려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런 말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비판이 인생을 편하게 만들던가요? 아니면 더 피곤하게 만들던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뭔가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데 관계는 왜 그대로일까요? 아니, 왜 더 힘들어질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인간관계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단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평생 관계에서 힘들었던 우리에게 정확히 뭔가를 찌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새해 다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판이 늘어나는 나이의 특징.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이 늘어나셨나요? 50대 정도 나이가 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참기 힘들어집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가 아니까라는 말이 관계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봐. 왜 매번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대부분 애정에서 출발합니다. 걱정과 염려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받는 사람은 힘들어할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고마웠습니까? 아니면 답답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나도 안다고. 그걸 왜 말해? 내가 모르는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이건 좋은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들을 때는 이건 참견이야 라고 느낍니다. 이게 비판의 본질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과 대화하다가 엄마 아빠는 맨날 그렇게 말해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그래 내가 맞아. 근데 난 그냥 이렇게 살래라는 말 들어보신 적. 배우자와 얘기하다가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이제 말 좀 하지 마라는 표정 본 적. 그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 중에 비판이 섞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심하게 말했나 싶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는 나에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는 왜 말을 안 해?
요즘 친구들이 왜 안 보이지?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비판과 지적, 충고 등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가족에게 몇 번이나 지적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몇 번이 정말 꼭 해야 했던 말이었습니까?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카네기가 말하고자 한 것은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으로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상대도 알아들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듣기 싫으면 그 말은 그냥 소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지적했을 때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기분이 상하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경험을요. 맞는 말인데 왜 기분이 나쁘지?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논리보다 기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말을 듣지 않고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카네기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도 나옵니다. 링컨은 젊었을 때 신문에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결투까지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이후 링컨은 깨달았습니다. 비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평생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남북전쟁 중에도 적군 장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입장이 있다. 이게 링컨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TV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뉴스를 보면서 요즘 세상은 왜 저 모양이야? 가족을 보면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비판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관계가 나아졌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상대와는 더 멀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계속 비판할까요? 결혼 생활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말투가 바뀝니다. 처음엔 조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렇게 살 거야? 이 말들은 대부분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안 했다.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났다. 약속을 잊어버렸다. 처음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참을 수 없어집니다. 왜 맨날 그래?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는 다칩니다. 나도 힘들다고. 당신은 완벽해? 나만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 대화는 끝입니다. 싸움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작은 일로 한마디 했는데 저녁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경험.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나? 하지만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톤입니다. 비판의 톤, 지적의 톤, 너는 왜 안 돼라는 톤. 이 톤이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안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을 하되 비판의 형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왜 맨날 설거지를 안 해? 이 말 대신 여보,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전자는 비난입니다. 후자는 부탁입니다. 사람은 비난에는 반발하지만 부탁에는 응답합니다. 이것이 카네기가 말한 원칙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식과의 관계가 가장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웠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 말을 듣기는커녕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 말들을 사랑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너는 내 기대에 못 미쳐. 이게 비판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지만 상대는 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부모와 거리를 둡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해.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이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비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냥 두라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때로는 그냥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결국 살아가는 건 자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비판 대신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내 길을 찾을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편이야. 이 말이 비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너는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말이 편해집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보기엔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너 좀 이상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합니다. 우린 친구잖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진짜 친구지. 하지만 상대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언을 구한 게 아닌데. 이게 관계의 미묘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냥 들어주길 바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계속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조언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고마웠습니까? 아니면 답답했습니까? 대부분은 답답했을 겁니다. 나는 그냥 들어주길 바랐는데 말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언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비판보다 이해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에게 계속 조언하고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친구가 연락을 안 합니다. 요즘 왜 안 보이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비판하는 말을 말이죠. 이번에는 모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임에 가면 다들 말이 많아집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처음엔 공감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비판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냥 불평만 계속됩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기분이 무겁습니다. 모임만 다녀오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판과 불평이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을 좋아하십니까?
불평이 가득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긍정이 있는 모임입니까? 답은 뻔합니다.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비판을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비판하게 될까요?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격이 나빠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등 많은 불안은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이 말 속에는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비판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걱정되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 욕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 이 말 속에는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통제되는 걸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통제는 반발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면 할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정 욕구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과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외로운 사람일수록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를 생각해서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비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비판합니다. 이런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외로움을 비판으로 표현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나 좀 봐줘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비판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럼 뭘 말해야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제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비판받지 않겠구나. 이 안전함이 관계를 바꿉니다. 비판이 줄어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집안 분위기가 가벼워집니다. 무겁던 공기도 풀립니다.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줄어들면 거리감이 회복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가 있으면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이 인정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비판이 줄어들면 존중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 느낌이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 진짜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비판이 아닌 존중으로 이루어진 관계. 이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치지 말고 두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면 고치고 싶어집니다.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상대가 설거지를 안 했으면 그냥 두십시오. 아니면 내가 하십시오.
상대가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났으면 그냥 두십시오. 아니면 내가 계십시오. 이게 무슨 굴욕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다 해야 해? 하지만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나는 비판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이건 내가 한다. 이 마음가짐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말 대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설거지를 안 하면 당신은 왜 맨날 설거지를 안 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웃으면서 설거지를 하십시오. 처음엔 상대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난받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은 비난받으면 방어하지만 존중받으면 변화합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합니다. 상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침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답답할 겁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참고 지켜보십시오. 놀랍게도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압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말해서 상대가 깨달을 시간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네 번째는 질문형 대화법입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너는 왜 맨날 그래? 가 아니라 요즘 무슨 일 있어? 당신은 왜 설거지를 안 해? 가 아니라 오늘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질문으로 바꾸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만 질문은 상대를 열게 만듭니다. 아, 사실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 이런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이해가 비판을 녹입니다. 다시 새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뭔가를 다짐합니다. 더 잘 살겠다, 더 열심히 살겠다, 더 성공하겠다. 하지만 이런 다짐들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더하기의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 뭔가를 더 이뤄야 한다는 부담. 이런 다짐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번 새해에는 조금 다른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더 잘 살겠다가 아니라 더 잘 살겠다는 다짐 대신 덜 상처 주겠다는 다짐. 이게 어떨까요? 올해는 가족에게 덜 상처 주고 살아야지. 올해는 친구에게 덜 지적하고 살아야지. 올해는 배우자에게 덜 비판하고 살아야지. 이런 다짐 말입니다. 이런 다짐이 훨씬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빼기의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안 하는 것, 뭔가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맞아야 한다는 생각,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상대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꼭 내가 맞을 필요는 없어. 상대도 상대의 방식이 있어. 이 인정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가족에게 비판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배우자에게 지적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친구에게 충고하지 않기. 이렇게 하루씩 쌓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고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카네기는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비판은 이 욕구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틀렸어. 너는 가치 없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비판받은 사람은 방어적으로 됩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또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게 공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하지만 한 번이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아,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아, 저 사람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 이해가 비판을 녹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카네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남이 바꿀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환경, 인정해주는 환경, 공감해주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바뀝니다. 이게 카네기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다짐하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비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다짐해 보세요. 아, 내가 또 비판했구나. 다시 조심하자.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메모하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메모를 하나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비판했는가? 그리고 적어보십시오. 처음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보면서 당신은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대체 언어 만들기. 비판하고 싶을 때 대신 할 수 있는 말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너는 왜 맨날 그래 대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대신. 오늘 힘들었어? 넌 왜 말을 안 들어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대체 언어를 만들어두면 순간적으로 비판이 튀어나오려 할 때 이 말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호흡하기. 비판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될까? 대부분은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럼 대신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게 더 강력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첫 일주일은 가장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비판이 튀어나옵니다. 아, 또 했네.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가 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판하려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멈춰집니다. 아, 이건 비판이네. 하지 말아야지. 이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좋아? 가족이 물어봅니다. 요즘 분위기 좋은 것 같아. 배우자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3달이 지나면 이제 습관이 됩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연락이 끊겼던 자식이 전화를 합니다. 만나지 않던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 안전한 사람, 편한 사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을 할 때, 상대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법을 어긴다거나, 누군가를 해친다거나, 자기 자신을 망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비판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의 형태가 아니라 걱정의 형태로 말해야 합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내가 걱정돼. 당신은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돼.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듣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즉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해. 이건 비판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투가 중요합니다. 너는 왜 맨날 위험하게 해가 아니라 그건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하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건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노년이 되면 관계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첫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이 비판을 줄입니다. 둘째, 관계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불평하는 데 씁니다. 이게 맞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편안한 침묵 하나를 나누는 게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요? 넷째, 결국 남는 건 기억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갈까요? 돈도 못 가져갑니다.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오직 기억만 가져갑니다. 그럼 어떤 기억을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비판하고 싸우던 기억입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편안했던 기억입니까? 답은 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런 기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판을 줄이고 사랑을 늘리고 존중을 더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또 많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뭔가를 더하는 다짐이 아니라 뭔가를 빼는 다짐. 비판을 빼고 비난을 빼고 불평을 빼는 다짐.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다짐일지도 모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이 한 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결국 관계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은 우리가 하는 말에서 결정됩니다. 비판하는 말을 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면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누구를 고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비판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지적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불평하지 않기. 이렇게 하루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었구나. 아, 관계가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었구나.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판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비난을 멈추는 순간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불평을 줄이는 순간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비판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공감을, 불평 대신 감사를 그렇게 채워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말부터 줄이실 건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